고속버스 터미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명절 때 새벽같이 가서 줄 서고 우동 한 그릇 후루룩 먹고 버스 배기음 들으면서 고향 갈 생각에 설레던 그 공간이요. 근데 지금 그 터미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텅 비었습니다. 아니, 텅 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을 닫아버린 곳도 수두룩해요. 대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수천 명이 오가던 그 공간이 지금은 귀신 나올 것 같은 폐허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그냥 버스 회사가 장사 안 돼서 망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핏줄이 막혀가는 이야기예요. 지방이 고립되고 노인들이 병원을 못 가고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에요. 혁명이었죠. 그 전까지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5시간입니다. 비포장도로의 차는 맨날 고장나고 중간에 노숙하는 건 기본이었어요. 근데 고속도로 뚫리니까 5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때 부산에서 돼지국밥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어요. 일일 생활권이라는 말이 이때 나온 거거든요. 고속버스는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어요. 사람이 움직이고 물건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였죠. 지방에 있던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고 번 돈을 고향에 보내고 이 모든 게 고속버스 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대한민국 근대화의 바퀴를 굴린 게 바로 이 고속버스였던 겁니다. 그때 고속버스 안 풍경이 어땠는지 아세요? 좌석마다 사람이 꽉 차고 통로에도 보조의자 펴서 앉았습니다. 에어컨 같은 거 없죠. 여름엔 창문 열고 달렸는데 그 바람이 또 시원하니까 다들 좋아했어요. 버스 기사님이 중간에 휴게소 들르면 너도 나도 내려서 자장면 한 그릇씩 후딱 먹고 다시 타고 불편했냐고요? 당연히 불편했죠. 근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고 그래도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시절이었습니다. 고속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대동맥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은 버스 회사라고 하면 뭐 그냥 운수업체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힘들게 버스 몰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1970년대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속버스 회사를 운영한다? 그건 거의 금광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돈이 얼마나 됐냐면 당시 재벌들이 너도 나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거든요. 한진, 삼화, 동양 같은 대기업들이 고속버스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경쟁자가 없었어요. 비행기는 서민들한테 그림의 떡이었고, 기차는 느렸고, 자가용은 부자들이나 가지던 시절이었거든요. 고속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였던 겁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확 밀어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선진국 시찰 다녀오니까 고속버스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 우리도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국가 차원에서 육성을 한 거죠. 세금 혜택에 노선 독점권까지. 노선 하나 따면 그게 바로 돈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노선, 황금 노선이죠. 서울 대구 역시 대박. 명절 때는 표가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어요. 안표상이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노선을 많이 가진 회사가 곧 권력이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버스 회사 사장님 눈치를 봤어요. 우리 지역에 노선 하나만 더 넣어주세요. 이러면서요. 왜냐하면 버스 노선이 곧 지역 경제를 좌우했으니까요. 노선이 끊기면 그 동네 상권이 죽거든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버스 회사 사장님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았겠어요. 골프 접대 받고 고급 요정에서 로비 받고 완전 VIP 대접이었죠.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영향력이 셌습니다. 고속버스 회사는 단순한 운수업체가 아니었어요. 그 시절엔 권력의 한 축이었습니다. 돈과 영향력이 동시에 굴러들어오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겁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장난 아니잖아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신세계 백화점이 붙어 있고 센트럴시티가 연결돼 있고 지하상가에 식당가에 영화관까지 거의 하나의 도시 같았거든요. 명절 때 가보면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터미널은 설계부터 돈을 벌게 만들어진 구조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수만 명이 지나가는 공간이에요.
버스 기다리면서 뭐 하겠어요? 배고프니까 밥 먹고, 졸리니까 커피 마시고, 시간 남으니까 쇼핑하고, 그 모든 소비가 터미널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임대료만 받아도 어마어마했어요. 푸드코트 자리 하나에 월세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웬만한 강남 상가 뺨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강남에 자리 잡은 것도 다 계산이 있었어요. 1970년대 강남은 아직 허벌판이었거든요. 논밭이랑 비닐하우스가 있던 동네였습니다. 근데 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사람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터미널이 강남 개발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주변 땅값이 수십 배로 뛰었어요. 이런 황금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고속버스 면허는 정부가 딱 정해놓은 업체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규 진입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기존 업체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철벽 방어를 했거든요. 전국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이라고 11개 주요 회원사가 사실상 시장 전체를 나눠 가졌습니다. 금호고속, 동양고속, 한진고속 같은 회사들이요. 새로운 회사가 들어오려면 기존 회원사들 동의를 받아야 했어요. 그게 되겠어요? 자기들 밥그릇을 누가 나눠주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완벽한 카르텔이었어요. 그들만의 리그, 경쟁이 없으니 편하긴 했겠죠. 근데 이 편안함이 나중에 치명적인 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카르텔이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좋습니다. 서로 경쟁 안 해도 되니까 편하죠. 가격 올려도 손님이 올 수밖에 없고, 서비스 개선 안 해도 대안이 없으니까요. 고속버스 업계가 딱 그랬어요. 수십 년 동안 새로운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생겼냐면 안주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혁신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버스 좌석이 불편해요? 어쩔 건데? 다른 데 타려고?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참고 가세요? 창문 열면 되잖아요. 이런 식이었던 거죠. 과장이 아닙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고속버스 타면 담배 냄새 진동하고 화장실은 코 막고 가야 했어요. 와이파이요? 충전 단자요? 그런 건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철도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기술 혁신이 미친 듯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TGV, 일본 신칸센, 시속 300km로 달리는 초고속 열차들이 등장한 겁니다.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KTX 개발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속버스 업계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긴 했겠죠. 근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기차가 아무리 빨라봤자 비싸잖아. 서민들은 어차피 우리 버스 탈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치명적인 착각이었어요. 자기들이 쌓아올린 보호막이 얼마나 허술한지 몰랐던 거죠. 경쟁이 없으면 편합니다. 근데 그 편안함에 취하면 정작 진짜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대응을 못해요. 근육이 다 빠져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고속버스 업계는 수십 년간 운동을 안 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림 위에 챔피언이 올라옵니다. 2004년 4월 1일 KTX가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 고속버스로 4시간 반 걸리던 거리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충격이었죠. 근데 고속버스 업계는 이때도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KTX 요금이 비쌌거든요. 처음에 서울 부산 KTX 요금이 4만 5천 원 정도였는데 고속버스는 2만 원대였습니다. 2배 넘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버스 업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빠른 건 인정해. 근데 비싸잖아. 학생들, 서민들은 어차피 우리 탈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KTX 요금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서울 부산 KTX 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5만 원대 중반이에요. 20년 동안 고작 10,000원 오른 겁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라면 한 봉지가 500원에서 1,500원이 됐고 짜장면이 3,000원에서 8,000원이 됐는데 KTX는 그대로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간단합니다. 코레일이 공공기관이거든요.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해요? 세금으로 메꿉니다.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니까 요금을 안 올려도 되는 거예요. 2023년 기준 코레일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16조 원입니다. 빚더미 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금은 안 올려요. 왜? 서민교통이니까? 공공재니까. 그 논리는 이해합니다. 근데 고속버스 업체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죠. 상대는 나라에서 밀어주는데 나는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고속버스 업계 사람들 만나보면 다들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쟁 조건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일단 기름값부터 볼까요? 버스는 경유로 달립니다. 경유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2004년에 리터당 900원대였는데 지금은 1,600원이에요. 거의 2배 가까이 뛴 거죠.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님들 월급이 올랐어요. 당연히 올라야죠.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랐고, 버스 정비 비용도 올랐고, 보험료도 올랐습니다. 모든 원가가 다 올랐어요. 그럼 요금을 올리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고속버스 요금은 정부 인가사항이에요. 마음대로 못 올려요. 올리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요금 올리면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난리가 나니까요. 그래서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요금은 찔끔찔끔 오르는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 서울에서 부산, KTX 타면 2시간 40분에 59,000원. 고속버스 타면 4시간 반에 23,000원. 시간 차이가 거의 2배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는 2배가 안 됩니다. 시간당 비용으로 따지면 KTX가 더 싼 거예요. 바쁜 현대인 입장에서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KTX죠. 2만 원 아끼려고 2시간을 더 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생이나 시간 많은 분들이야 버스를 타겠지만 직장인들은 다 KTX로 갈아탔어요. 고속버스 입장에서는 아무리 뛰어봤자 따라잡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애초에 승패가 정해진 게임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대전 복합터미널 아세요? 대전이 어떤 도시예요? 인구 150만 명짜리 대도시입니다. 5대 광역시 중 하나예요. 근데 2023년에 대전 복합터미널 고속버스 매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전에서요. 충격이었어요.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대전 같은 대도시 터미널이 손을 든 겁니다. 대전도 안 되는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어요. 수십 년 동안 그 터미널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발이 묶였습니다. 뉴스에 나온 장면이 잊히지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터미널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계셨거든요. 평생 여기서 버스 탔는데 갑자기 여기가 아니래요. 임시 정류장으로 가래요. 그 임시 정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대합실이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의자도 없어요. 비 오면 우산 쓰고 서 있어야 해요. 70, 80 넘은 어르신들이 폭염에 한파에 비 맞아가면서 버스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2024년 대한민국 맞나 싶은 광경이에요. 대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터미널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울산, 창원, 원주, 춘천. 한 곳이 무너지면 연결된 노선이 끊기고 그러면 다른 터미널도 승객이 줄고 그러면 그것도 적자 나서 문 닫고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습니다. 터미널이 없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버스 타는 곳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이 세상에서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해요? 차 없으면 못 가요. KTX역이 있으면 다행인데 역도 없는 동네는요? 갇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섬이 되는 거예요. 문 닫은 터미널만 문제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아직 열려 있는데 사실상 죽은 터미널. 이름 붙이자면 좀비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류상으로는 존재해요. 지도에도 찍혀 있고 건물도 있고 간판도 달려 있어요. 근데 가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한두 대 올까 말까 매표소 직원이 손님보다 많은 그런 상황인 거죠. 실제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경북의 한 터미널 연간 매표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 원이 안 됩니다. 연간이에요. 한 단이 아니라요. 1년 동안 번 돈이 300만 원, 한 달 매출이 25만 원인 거예요. 편의점 하루 매출도 안 되는 돈으로 터미널을 운영하라고요? 불가능하죠. 직원 월급도 못 줘요. 전기세, 수도세, 건물 유지비. 어디서 나옵니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럼 왜 안 닫냐고요? 닫으면 큰일 나거든요. 터미널이 닫히면 그 지역 노선 자체가 사라집니다. 노선이 사라지면 그 동네 사람들은 진짜 고립돼요. 특히 노인분들. 차 없는 노인분들은 병원을 못 가요. 시장을 못 가요. 자식 얼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겨우겨우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자체 재정도 빵빵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버티다 못 버티면 손 놓게 되는 거예요.
터미널이 문 닫는 순간 그 마을은 지도에서 지워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인구가 빠지고 상권이 죽고 학교가 폐교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터미널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버스는 있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고속버스 기사님들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세요? 50대 후반이에요. 60대 기사님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젊은 기사는요?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요? 간단합니다. 힘들고 돈이 안 되거든요. 고속버스 기사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아세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운전하는 게 일상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면 거의 1000km를 달리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4시간씩 집중해서 운전해야 해요. 졸면 사람이 죽어요. 그 긴장감 속에서 하루 종일 운전대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힘든데 월급은요? 수도권 기사 평균 월급이 350만 원 정도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방이에요. 지방 고속버스 기사는 얼마 받을까요? 250만 원, 심하면 200만 원대도 있어요.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일 하는데 지방이라고 월급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당연히 지방 기사들이 수도권으로 빠지죠. 코로나19가 결정타였습니다. 승객이 뚝 끊기니까 회사들이 인건비를 줄인 거예요. 기사님들 해고하고 남은 분들 월급 깎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직종으로 떠났습니다. 택배 기사가 더 벌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승객이 돌아왔어요. 근데 기사가 없어요.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버스는 있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노선이 줄면 승객이 불편해지고, 승객이 줄면 매출이 줄고, 매출이 줄면 기사 월급을 못 올리고, 또 악순환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KTX 타면 되는데. 맞아요. 차 있으신 분, 대도시 사시는 분, KTX역 근처 사시는 분들은 별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고속버스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통약자입니다. 특히 지방에 사시는 노인분들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북 명주에 사시는 박할머니, 83살이세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근데 영주에는 큰 병원이 없습니다. 대구까지 가야 해요. 예전에는 고속버스 타고 1시간 반이면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노선이 줄어서 버스가 하루에 2~3대밖에 없어요. 시간 맞추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결국 택시를 타셔야 하는데 대구까지 택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편도에 8만 원입니다. 왕복하면 16만 원이에요. 병원비 따로 택시비만 16만 원. 한 달에 2번 가시면 32만 원. 연금 받아서 병원 택시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안 가십니다. 아파도 참아요. 진짜로요. 아프면 참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2024년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고속버스가 줄어든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는 병원을 못 가고 누군가는 자식 얼굴을 못 보고 누군가는 고향에 갇혀서 세상과 단절되는 거예요. 버스 한 대가 사라지면 마을 하나가 사라집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요? 정부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적자 노선에 보조금 주고 터미널 임대료 깎아주고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땜질이에요. 구조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속버스도 철도처럼 공공재로 만들자고 해요.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자는 거죠. 일리 있는 말인데 그 돈은 결국 세금이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건 버스 회사 몇 개 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끊어지는 핏줄이 있고 그 끝에는 지방에 사는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빠른 길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